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사를 3,500억에 팔았는데 엄마는 시댁에 파산했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과 마주하게 되죠. 엄마, 역시 엄마의 선견지명은 대단했어요. 회사를 3,500억 원에 매각한 그날, 저는 남편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엄마는 갑자기 파산했다는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던진 첫 질문은 괜찮아? 가 아니라 이 300억짜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사랑이 한낱 연극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안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제 이름을 적는 몽블랑 만년필의 사각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다. 제 10년간의 청춘, 맨손으로 시작해 10년간 땀과 눈물로 이뤄낸 모든 것이 3,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되어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32살의 박서연, 저는 마침내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45층 사무실 통유리 밖으로 분주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남편 강지훈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분명 무척 기뻐할 거예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줬고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안식처였으니까요.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전화하셨어요? 하지만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낯설 만큼 진지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나 내 회사 로비에 와 있어.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내려오너라. 우리 둘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 오수진 여사님은 독립적이고 강인한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비취색 실크 원피스는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 눈빛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제가 옆에 앉아 엄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회사, 매각, 끝난 거니?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나도 내 방식이 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내 남편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려선 안 돼. 오히려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회사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친정집에 얹혀 살게 됐다고 말해야 한다.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빼내 엄마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지훈 씨랑 나눠야죠. 내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다.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높아졌습니다. 서연아, 넌 엄마를 믿니? 아니면 그 사람을 믿니? 당연히 남편을 믿죠. 우린 5년이나 함께했고 한 번도 제게 잘못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혹시 지훈 씨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다 헛소문일 거예요, 엄마.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감싸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 마음속 지훈 씨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기고 신사적이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제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딸, 서연아, 넌 사업에서는 그렇게 똑똑하면서 어쩜 사람 보는 눈은 그렇게 순진하니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엄마의 직감,
여자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단다. 내 시댁 식구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엄마는 몇 주 전부터 몰래 사람을 붙여 시댁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모아온 정보들을 조각조각 들려주셨습니다. 시아버지 강만식 씨가 과거 전처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이야기. 시어머니 윤화자 씨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속임수로 악명이 높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편 지훈 씨의 이상한 행동들까지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도 생각해봐라. 네가 비싼 선물을 사줄 때마다 아내 돈 낭비하게 하기 싫다며 거절했지. 넌 그게 검소한 미덕이라 생각했겠지만 내 눈엔 꽃뱀 소리 듣지 않으려는 영악함으로 보였어. 그리고 내 수입에 대해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 넌 그걸 존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 생각엔 널 안심시키려는 수법이었을 뿐이야. 더 큰 물고기를 낳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개지.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으로 가득 찼던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고 전부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엄마의 말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훈 씨는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제 수입이 남편의 몇 배나 됐는데도 그는 한 번도 생활비를 제게 부담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존심 강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죠.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제가 침묵하자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내 사위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번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내 땀과 청춘이 담겨 있는 거란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사람 손에 그걸 맡길 수는 없어. 이건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렴. 서연아. 내 결혼 생활을 위한 마지막 시험 말이다. 만약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네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곁을 지킬 거야. 하지만 그가 사기꾼이라면 우리는 빨리 알아채는 편이 낫다. 돈을 잃는 게 인생 전체를 잃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는 눈물이 핑 돌며 주저앉았습니다. 로맨틱한 기념일, 저녁 식사, 깜짝 발표와 함께 터져나올 행복한 웃음. 그 모든 계획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주연이고 제 인생의 행복이 판돈으로 걸린 연극을요. 저는 굳건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셨고 이 거대한 사업체를 혼자 일구셨습니다. 엄마의 직감과 지혜는 수없이 저를 구해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엄마 말대로 할게요.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의 강남 펜트하우스는 여느 때처럼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향초와 장미, 최고급 와인으로 정성껏 차린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결혼 5주년 기념일을 위한 완벽한 세팅이었습니다. 제 마음만 빼고요. 제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매혹적인 붉은 실크 드레스 대신 평범한 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보석을 모두 뺀 채 최대한 초췌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재미없는 영화를 틀어놓았지만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었죠. 정확히 8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띤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우리 결혼 5주년 축하해. 그는 저를 꼭 껴안으려 다가왔지만 제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보여? 드디어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고 두 뺨으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 크게 노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고통과 두려움은 진짜였으니까요. 지훈 씨, 미안해요. 그는 서둘러 꽃다발을 내려놓고 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요. 무슨 일이야?
응. 말해봐. 나 무섭게 하지 말고.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준비해둔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회사, 부도 났어. 여보. 그가 급히 내려놓았던 장미 꽃다발이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꽃잎들이 흩어졌습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충격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 충격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첫 질문이었습니다. 부도? 어떻게 부도가 나? 그럼 빚은? 우리 빚만아? 위로의 말도, 따뜻한 포옹도, 제 감정을 묻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빚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경고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저는 목소리를 떨며 실패한 계약과 사기당한 파트너, 거액의 은행 대출에 대해 흐느끼며 꾸며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비극을 만들어냈죠. 지훈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걱정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당신 결혼 전 재산이니까 괜찮은 거겠지? 그는 또다시 재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번엔 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제 아파트였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가 이 아파트의 법적 상태에 대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이 제 명의의 재산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수입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는 뒤에서 모든 것을 몰래 조사했을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채권자들이 이 집까지 압류하려고 할 수도 있대. 안 돼. 지훈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말은 그건 당신의 피와 땀이 담긴 곳이잖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너무나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내가 있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모순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의 눈은 공포와 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결혼 5주년 기념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주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갔고 와인은 병째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옆에 누운 남자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에게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든 척했지만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 하나, 뒤척임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저를 구할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구할 계산이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제가 너무 지쳐 잠이 들기 직전 지훈 씨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습니다. 극심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차가운 나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침실 문틈 뒤에 숨었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 안에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너무 몰입한 탓인지 지훈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간신히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부도 났어요. 저도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심각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아니요, 아파트는 아직 괜찮은데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까지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또 아파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집착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더 자세히 상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집으로 가서 상의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산한 일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내일 아침에 집에 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왜 한밤중에 몰래 전화를 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서둘러 집에 가서 상의해야 했을까요?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꾸미는 것처럼요.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는 부모님을 찾아가 상의하려 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숨겼지만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고통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상의할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울 방법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은 저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겠죠. 어떻게 하면 엮이지 않을 수 있을지, 어쩌면 그 이상을 의논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지훈 씨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옆에 누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숨결에서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눈을 뜬 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이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는 계산적이고 냉정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말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벌써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극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남편이라 부르던 남자와 그의 가족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끔찍한지 끝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과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걱정으로 밤을 샌 사람처럼 초췌하고 넉나간 표정을 지으려 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서두르는 표정으로 옷을 입고 있었죠. 좋은 아침, 자기. 그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푹 쉬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난 부모님 댁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급한 일인데요? 제가 힘없이 묻자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집안일로 부르셔서 금방 다녀올게. 그는 급히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약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두운 색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챙겼습니다. 그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 택시를 불러 지훈 씨의 검은색 벤츠와 안전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차는 우리가 부모님께 사들인 고급 아파트가 있는 도심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은평구 쪽으로 향했죠. 그곳은 저와 지훈 씨가 결혼하기 전에 그의 가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는 부모님을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걸까요? 아마도 이곳이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하기 때문이겠죠.
그 사실이 제 마음속 음모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서 내려 지훈 씨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댁의 옛집은 3층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시어머니 윤화자 씨의 날카롭고 악에 바친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뭐라고, 그 애가 정말 파산했다고, 홀라당 다 망했단 말이야.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다.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시아버지 강만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했지만 계산적인 속내가 가득했죠. 지훈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자세히 말해봐라.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냐. 그리고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제 곁을 지켜주겠다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술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에 대한 연민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에 대한 짜증과 걱정뿐이었죠. 아주 서럽게 울더라고요. 빚이 적어도 수십억은 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윤아자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수십억, 세상에.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갚는데? 설마 우리 보고 갚아달라는 건 아니겠지? 안 돼, 절대 안 돼. 주제도 모르고 사업하다가 시댁까지 망하게 생겼네. 제 심장에 누가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을 망하게 해? 그들 눈에 저는 그저 재앙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입 좀 다물어. 지금은 넋두리 할 때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우리 집, 특히 지훈이한테 영향이 없게 하는 거야. 지훈아, 묻자. 너희 둘 사이에 아이는 있느냐? 아니요. 아직 계획 중입니다. 지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잘 됐다. 강만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일이 훨씬 간단해. 지금 당장 이혼을 준비해야 해. 이혼. 그 두 단어가 제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혼을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요. 수군거릴 게 뭐가 있어. 강만식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파산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혼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넌 단호해져야 해. 어물쩍거리다간 그의 빚이 전부 내 머리 위로 쏟아질 거다. 지금 당장 이혼 절차를 밟고 재산 분할을 확실히 해야 해. 가장 중요한 건 강남에 있는 그 펜트하우스야. 그건 결혼 전에 서연이 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지만 방법을 찾아야지. 윤화자 씨가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 집이 수백억짜린데. 옛날에 우리 지훈이랑 결혼할 때만 해도 걔는 빈털털이었잖아요. 우리 집안 복 덕분에 그렇게 성공한 거지. 이제 망했으니 그 집을 우리 아들 위자료로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걔한테는 빚 갚는 걸 도와주려고 집을 파는 거라고 말하고 그 돈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저를 속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걔 엄마가 문제예요. 오수진 여사, 그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만식 씨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비열한 웃음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어쩌겠어. 딸이 파산했는데 그 여자도 이제 한물간 늙은이에 불과해. 나한테 맡겨도 내가 그 여자랑 얘기할 방법이 있어. 심지어 딸 빚 갚는데 보태라면서 그 여자한테 돈을 더 뜯어낼 수도 있을걸.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음모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죠.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마치 악몽에서 도망치듯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과 진심으로 존경했던 그의 가족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저의 연극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연극으로 말입니다.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낡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뜨거웠지만 저는 조금도 덥지 않았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번져나오는 차가운 한기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붐비는 인도 위를 목적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주변의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세상의 소리처럼요. 지훈 씨 가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혼, 아파트 강탈, 엄마 돈까지 뜯어낼 궁리, 5년간의 결혼 생활, 제가 굳게 믿었던 사랑과 존중이 결국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극이었다니. 저는 구석진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순진함을 위해 울었고, 잘못된 곳에 바친 사랑을 위해 울었고, 하마터면 저런 자들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제 10년간의 청춘과 노력을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디 있니?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 후 엄마의 고급 세단이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는 저를 평창동에 있는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완벽히 차단된 넓고 조용한 집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타주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엄마한테 다 얘기해 보렴. 저는 제가 엿들은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수록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엄마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짐작이 맞았구나.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늑대는 결코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법이지. 딸아,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더 강해져야 해. 우리가 저들의 정체를 알았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뜻이야. 연극을 계속해야 한다. 계속하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엄마? 당장 저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어요. 지금 저들의 가면을 벗겨서 뭘 어쩌겠니? 엄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들은 잡아뗄 거야. 녹음 파일도 없지 않니? 내 말뿐인 증거는 소용없어. 오히려 널 무고죄로 몰아갈 거다. 아니, 저들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넌 계속해서 비통에 잠긴 아내 역할을 하는 거야. 가여우면 가여울수록 좋아. 저들이 다음엔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자.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서연아, 방금 이 카페에서 내 남편 봤어. 같이 있는 여자, 걔 전 여자친구 최유미 아니야? 저는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지훈 씨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 앉아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고 있었죠. 비록 사진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지훈 씨가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다던 전 여자친구 유미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은 유미의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진을 유심히 보시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우리가 손쓰기도 전에 증거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 돈 사기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군.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지금부터 넌 아주 침착해야 해. 내 고통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힘으로 바꿔라.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연극을 계속해. 내가 사람을 붙여 그놈과 그 계집애를 감시할 테니 증거를 충분히 모은 다음 더 큰 덫을 놓아서 그 가족 전체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자. 저는 엄마의 단호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분노와 굳은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진한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연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함께 해주겠어. 그리고 내 연기는 내 인생 최고의 연기가 될 것이다. 저는 해가 질 무렵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은 눈을 가린 채 다시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제게 가장 평온한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서둘러 불을 켜며 가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했는지 알아? 그는 제 옆에 앉아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손길이 닿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 바람 좀 쐬고 싶었어. 그러면 안 되지, 서연아. 무슨 일이든 내가 옆에 있잖아. 그는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많이 생각했어. 당신 회사 일, 우리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Annette. 그 후 며칠 동안 지훈 씨는 제 곁을 지키며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하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는 계속해서 달콤한 위로의 말을 속삭이며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가족들이 꾸미는 음모를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의 말을 믿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역겹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며칠간의 위로 끝에 그는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그는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그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채권자들이 계속 당신한테 전화를 하는데 당신이 안 받으니까 나한테까지 전화가 와. 이번 주 안으로 가장 급한 빚을 갚지 못하면 소송을 걸어서 이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더군. 물론 채권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받지 않은 스팸 전화였죠. 저는 겁에 질린 척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래. 혹시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 어때?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을 거야. 드디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엄마 실망시켜드릴 만큼 시켜드렸어. 이제 무슨 면목으로
돈 얘기를 꺼내. 난 못해. 아니, 할 수 있어. 지훈 씨가 간절한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이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잠시 빌리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면 되지. 우린 부부잖아. 서연아, 당신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난 당신이 이 집을 잃게 놔둘 수 없어. 그는 그와 그의 가족이 치밀하게 계산했을 구체적인 액수를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봤는데 가장 급한 빚이 175억이래. 그 돈만 있으면 우린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어. 175억.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적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을 받은 뒤 이혼 소송을 걸어 이 아파트까지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내적 갈등을 겪는 연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지훈 씨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는 목소리가 흐느끼듯 나오게끔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나다. 괜찮니?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채권자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죠. 지훈 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더 불쌍하게 말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알았다, 딸아. 그만 울어라. 그렇게 큰일을 전화로 얘기할 순 없지. 내일 둘이 같이 우리 집으로 오너라.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보자.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입가에는 숨기지 못한 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지. 어머니는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자기야.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탐욕스러운 물고기는 미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양복을 다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한껏 멋을 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수입 과일 가게에 들러 가장 크고 예쁜 과일 바구니를 샀죠. 그는 아내와 함께 집안의 큰일을 해결하러 가는 효심 깊은 사위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저택이 있는 평창동으로 가는 내내 그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요령까지 알려주었죠. 차가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거대한 흰색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저택의 웅장함과 고요함은 그의 가족이 저를 해칠 음모를 꾸몄던 낡은 아파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하고 평온한 공기가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실크 홈웨어를 입고 계셨지만 우아함이 느껴졌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훈 씨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공손하게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진심 어리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으로서 서연이의 짐을 덜어주지 못하고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제 유일한 바람은 장모님께서 저희를 딱하게 여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제가 수백, 수천 배 더 열심히 일해서 장모님께 은혜를 갚고
서연이를 잘 보살펴서 다시는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실된 눈빛과 감동적인 목소리로 요창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아마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그저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죠. 엄마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워서 마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의 말이 끝나자 엄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둘 다 안거라.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누굴 탓해서 무엇 하겠니? 나한테는 서연이 하나뿐인 딸인데 내 딸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175억, 그 돈은 내가 빌려주마.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지훈 씨의 눈이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번뜩이는 것을요. 그는 표정을 감추기 위해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지훈 씨가 기쁨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손을 들어 그의 기쁨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엄격해졌습니다. 이건 아주 큰 돈이고 장난이 아니야. 모든 것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사돈 내외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 지훈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이렇게 큰일은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여 함께 의논하는 것이 도리일 터. 두 사람의 미래와 이 빚 문제에 대해 사돈 어른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구나. 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엄마의 제안은 정말 고단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어른스러운 도리에 맞는 제안이었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족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엄마는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 번에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지훈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엄마가 이런 조건을 내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절한다면 스스로 찔리는 게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죠.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초대해 주셨다고 하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엄마의 저택을 떠나면서 지훈 씨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었고 운전하는 손길도 한결 가벼워 보였죠. 그는 저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봐, 다 잘 해결됐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모든 어려움은 다 끝날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 그 피날레가 곧 시작될 것이고 저는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엄마의 저택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평소의 고요함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엄마는 최고급 요리로 화려한 만찬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할에 맞게 단순한 원피스를 입고 슬픈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죠. 오늘 밤이 바로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정확히 7시, 지훈 씨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과시용으로 빌렸을 고급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만식 씨는 번쩍이는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고 윤하자 씨는 촌스럽게 화려한 붉은 드레스에 온갖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류층인 척 애썼지만 저택을 둘러보는 눈빛에서는 탐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우시네요. 윤아자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살갑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엄마는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손을 빼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만식 씨와 윤아자 씨는 계속해서 공허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집 요리사의 솜씨를 칭찬했다가 엄마의 부에 감탄하기도 했죠. 그들은 어떻게든 두 집안이 아주 가깝고 끈끈한 사이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집 애들 일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사부인. 강만식 씨가 와인 몇 잔을 마신 뒤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훈이는 저희 하나뿐인 아들이고 서연이도 귀한 며느리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저희 부모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사부인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맞아요, 사부인. 윤화자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철없이 사업하다 손해를 봤지만 액땜했다 치면 되죠.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라는 거잖아요. 저희야 가난해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은 못 주고 그저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이었어요. 모든 게 다 사부인 덕분입니다. 그들은 정말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쪽은 고상한 척, 다른 한쪽은 가난한 척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엄마의 175억 원이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듣기만 하시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는 윤화자 씨의 그릇에 전복 요리 한 점을 덜어주시며 말했습니다. 두 분 말씀이 맞습니다. 자식 잘못은 부모 탓이지요. 서연이 일은 제가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엄마는 말을 멈추고 그들 세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셨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돈어른들과 우리 지훈이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제 딸이 정말로 한 푼도 없는 알거지가 되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저 또한 제 딸을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다면, 만약 서연이가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엄마의 질문은 잔치상 한가운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만식 씨와 윤화자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음식을 집으려던 지훈 씨의 손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부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윤화자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서연이를 계속 사랑하죠. 우리 며느리인데요. 사랑. 엄마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짐을 벗어버리려고 이혼을 계획하는 게 사랑인가요?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집까지 빼앗을 궁리를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이 늙은이에게서 돈을 더 뜯어낼 궁리를 하는 게 사랑인가요? 엄마의 말이 이어질수록 세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져 지훈 씨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만식 씨가 가장 먼저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누가 그런 천벌 받을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분명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오해라고. 엄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서연이가 파산 소식을 전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우리 지훈이는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로 부랴부랴 달려가 가족 회의를 열었죠. 회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의 300억짜리 아파트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였는데 제가 틀렸나요? 강만식 씨의 얼굴이 잿빛에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화자 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엄마는 그들의 비밀회의 장소와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짜놓은 신호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식탁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연 씨 맞지? 175억빛 독촉하려고 전화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돈 못 갚으면 내일 당장 사람 보내서 집 들어 엎을 줄 알아. 도망갈 생각 마. 저는 연기하듯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나뒹굴었죠. 저는 얼굴을 감싸쥐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돈 달래요. 내일 집으로 찾아온대요. 어떡해요? 저의 연극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지훈 씨 가족에게 엄마의 말은 위협이었지만 채권자의 전화는 현실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채권자가 존재하며 자신들의 집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탐욕보다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이죠. 아이고, 맙소사. 윤화자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집에 가스불 켜놓은 걸 깜빡했네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저희는 이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맞아요. 강만식 씨도 황급히 일어나 아내의 손을 끌었습니다. 집안일이 중요하죠. 아이들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저희는 이만. 그들은 엄마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서둘러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지훈 씨도 허둥지둥 일어나 입안에서 웅얼거렸습니다. 장모님,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마디도 위로의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의 뛰다시피 문을 나섰고 서로에게 발이 걸려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몇 초 후 우리는 그들의 차가 시동을 걸고 귀신에게 쫓기듯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려했던 식당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연극은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치고 가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엄마는 제게 차분히 차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이제 알겠니? 엄마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람의 본성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이야. 저들은 내게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거지.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잔인한 진실에 고통스러우면서도 엄마의 지혜와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엄마는 제 재산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택의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 듯 모든 힘이 고갈된 기분이었죠. 저는 부드러운 소파에 주저앉아 차분하게 찻잔을 정리하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전히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 아래 희끗희끗한 엄마의 머리카락이 반짝였습니다. 놀라다니. 아니, 서연아. 엄마는 놀라지 않았어. 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지. 하지만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평생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단다.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여전히 차가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왜 저들의 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듣고 싶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강하고 현명한 분이라는 건
늘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에서 보여주신 결단력과 통찰력은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먼 기억 속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에 엄마도 바로 너였거든.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과거,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도 지금 내 나이쯤이었어. 나도 잘 나가는 사업이 있었고 평생을 함께 할 거라 믿었던 사랑이 있었지. 그 남자, 그 사람도 지훈이처럼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꿀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였단다. 엄마는 그 사람을 무조건 믿었고 내 심장과 내가 힘들게 일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지. 엄마의 목소리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너처럼 엄마는 모든 것을 잃었단다. 그는 외부 사람들과 짜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했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나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 회사, 집, 돈,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에게는 거액의 빚과 뱃속의 아이만 남았단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엄마도 무너졌고 차라리 죽고 싶었어.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너를 생각했지.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야만 했어. 나는 시끄러운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을 택했어. 어떻게 하셨는데요? 제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엄마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 모든 서류를 직접 다시 검토하고 그가 파놓은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냈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아주 작은 증거라도 모았어. 그 법정 싸움은 거의 2년이나 계속됐고 아무도 내가 이길 거라고 믿지 않았지. 하지만 결국 정의는 내 편이었어. 나는 눈물이 아니라 이성과 법으로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단다. 엄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다시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내 과거에 얽매이길 바라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 여자들은 감정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지만 거짓과 기만 앞에서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해서야.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와 자존심은 누구에게도 짓밟히게 둬선 안 돼. 지훈이네 가족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그들은 너를 얕봤고 그리고 이 엄마를 얕봤던 거다.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강인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요. 엄마는 과거의 고통을 지혜로 그리고 저를 지키는 갑옷으로 바꾸셨던 겁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되찾는 것을 넘어 저를 속인 자들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운명의 저녁 식사 후 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저택에 머물렀죠. 달콤한 추억으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제게 혐오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저를 달래려 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분노와 비난이 섞인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더 이상 그와 연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엄마의 말처럼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엄마는 은퇴한 사설 탐정인 박 실장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아주 전문적인 태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오 여사님의 부탁으로 강지훈 씨를 거의 2주간 미행했습니다. 박 실장님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서류에는 지훈 씨의 상세한 이동 경로와 그가 유미와 고급 카페부터 은밀한 호텔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USB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강지훈 씨 차에 설치했던 녹음 장치에서 나온 파일입니다. 박 실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음질이 꽤 좋습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익숙한 지훈 씨와 유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저를 주먹쥐게 만들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정말 돈을 줄까? 확실해. 유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해. 지훈 씨가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딸을 금지옥엽처럼 아껴. 서연이가 울면서 매달리기만 하면 바로 돈을 꺼내줄 거야. 넌 걱정 말고 내 프로젝트나 준비해. 이 175억에다가 서연이 펜트하우스 판돈까지 합치면 우리 앞날은 창창할 거야. 그래도 난 불안해. 박서연, 걔도 바보는 아니잖아. 만약 들키면 어떡해. 지훈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눈에 선했습니다. 걔는 사업에나 똑똑하지. 연애는 순진한 양이나 마찬가지야. 5년 동안 내가 완벽한 남편 연기를 했는데 홀딱 넘어왔잖아. 의심은커녕. 나한테 죽고 못 살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나한테 죽고 못 산다. 그의 눈에 제 사랑은 그저 이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회계법률 전문가에게 데려갔습니다. 제 위임을 받은 그는 지난 1년간 저희 부부의 공동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전문가가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인출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계좌로 나눠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추적해보니 모든 계좌가 결국 한 회사로 연결되더군요. 안미재무 컨설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는 바로 최유미 씨입니다. 지훈 씨가 몰래 빼돌린 돈은 총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제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제 돈을 횡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외도와 사기, 음모가 담긴 녹음 파일, 친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 횡령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제 결혼은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고 저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일한 피해자였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아마도 엄마 집에서의 실패 이후 대책을 논의했겠죠. 지훈 씨 측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제 가장 약한 부분, 바로 명예를 겨냥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표님, 강지훈 씨 측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친구 민지가 다급하게 기사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그 쓰레기들이 손을 썼어. 링크를 열자 꽤 신뢰도 있는 경제지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천억대 여성 사업가 박서연, 이혼 앞두고 재산 은닉 및 혼인 파탄 유도 의혹. 기사는 국기자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 씨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을 뻔뻔하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산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회사를 3,500억 원에 성공적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최측근 몇 명만 아는 내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 희소식을 음모로 둔갑시켰습니다. 기사는 제가 남편에게
이 매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파산 연극을 꾸며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거액의 돈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요. 기사는 또한 측근의 말을 인용했는데 분명 지훈 씨 가족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훈 씨가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가정에 헌신했지만 잔인하게 배신당한 불쌍한 피해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내막을 모르는 대중들은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탐욕스러운 여자, 사기꾼,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고 5년간 함께한 남편에게 무자비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쏟아지는 비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히기 위해 가장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침착하거라, 딸아. 이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거야. 네가 분노하고 이성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길 바라는 거지. 여론을 이용해 법정에서 너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엄마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한 가지를 잊었어. 진실은 결국 진실이라는 걸. 저들이 진실을 왜곡하려 애쓸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연아. 그리고 우리 손에는 충분한 무기가 있단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론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 저는 절대로 질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폭풍이 몰아치면서 저는 잠시 세상과 단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저택 안에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회사 매각에 대한 비밀 정보를 지훈 씨에게 흘렸을까?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매각 계약은 최고 수준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엄마, 변호인단, 그리고 회사 내 핵심 임원 몇 명만이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가족은 기자 사촌을 통해 3,500억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가장 가까운 신뢰의 원한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회사에서 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 재무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지? 엄마는 제 맞은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찻잔을 저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혹시 다희 씨일까요? 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정다희, 제 재무이사요. 창업 초기부터 저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친자매처럼 생각했는데 다희 씨일 리가 없어요. 다희 씨는 유능하고 똑 부러지며 아주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제 오른팔이었고 회사의 모든 장부와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저는 다희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가장 중요한 경영 비밀까지 맡겼습니다. 그녀의 충성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는 법이란다. 네가 가장 믿는 사람일수록 배신했을 때 등 뒤에 꽂히는 칼날이 더 깊은 법이지. 다희 씨와 친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니? 엄마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적으로는 친했지만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몇몇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정다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자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 서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야 해. 단 이틀 만에 박 실장님은 저를 경악하게 할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학교 교정에서 4명의 젊은 여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다희 씨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희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다른 여자는 바로 최유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박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같은 과였고 기숙사도 같이 썼으며 지금까지도 아주 가깝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사진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다희 씨와 유미가 절친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가장 신뢰했던 다희 씨가 처음부터 저와 지훈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희 씨가 제 모든 재무 정보를 유미와 지훈 씨에게 넘겨줬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남편과 가장 믿었던 동료가 함께 꾸민 연극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배신감은 지훈 씨의 진짜 얼굴을 알았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지훈 씨는 외부인이었지만 다희 씨는 제 두 번째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을 다했고 성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등 뒤에 치명적인 칼을 꽂았습니다. 왜? 저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속삭였습니다. 왜 그녀가 그런 짓을 했을까? 돈 때문이겠지. 그리고 아마 질투심 때문일 수도 있고. 엄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보다 네가 더 성공하는 걸 견디지 못했을 거야. 네가 10년 동안 집안에서 키운 독사의 이빨을 이제 뽑아버릴 때가 됐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와 맞서 싸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탐욕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악마의 연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주변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 씨 사촌의 기사 이후 제 이혼 소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준비해준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지훈 씨와 그의 가족이 막 도착했습니다. 저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불쌍한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지훈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은 퀭했으며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화자 씨는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강만식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 씨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기사의 내용을 반복하며 제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매각한 직후 갑자기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매수했을 것이 분명한 이웃 몇 명을 증인으로 세워 제가 평소 지훈 씨에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아내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앉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측 차례가 되자 수석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제 의뢰인 박서연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완전한 허위 사실이자 무고입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누가 진짜 사기꾼이고 누가 이 결혼의 진짜 피해자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공동계좌에서 유미의 유령회사로 총 3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흘러들어간 모든 거래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치밀한 거래를 추적해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님은 녹음 파일을 재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씨와 유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 펜트하우스를 차지할 계획, 그리고 저를 경멸하는 말들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화자 씨는 입을 떡 벌렸고 강만식 씨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이미 감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강지훈 씨가 제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최유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 관계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박서연 씨 회사의 전 재무이사인 정다희 씨가 최유미 씨의 절친이며 회사의 기밀 정보를 강지훈 씨와 최유미 씨에게 지속적으로 유출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댔습니다. 지훈 씨 측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조작되었고 은행 거래는 정상적인 사업 거래였다고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주장은 힘을 잃고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 씨 측을 둘러싸고 녹음 파일과 유미와의 관계, 30억 원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지훈 씨 가족은 겨우 인파를 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1차전에서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재판 이후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뉴스들은 앞다투어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을 보도했습니다. 저를 향했던 비난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훈 씨를 향한 의심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는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변호사들과 다음 재판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최유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서울숲 공원 카페에서 혼자 만나요. 유미, 왜 그녀가 이 시점에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걸까? 저는 문자를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겁을 먹고 살기를 찾으려는 걸 수도 있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봤다면 그 애도 이 배가 가라앉을 때 지훈이가 자기를 방패막이로 내세울 거라는 걸 알 만큼은 똑똑할 테지. 일단 가보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박 실장 사람들을 멀리서 따라붙게 할 테니 저는 동의했습니다. 서울숲 공원은 사람도 많고 공개된 장소라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우 같은 여자가 무슨 꿍꿍이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유미는 구석진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건이 뭐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미는 제게 앉으라고 권한 뒤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습니다. 서연 씨,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사실 속았어요. 저도 그 사람의 피해자라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당신은 그와 함께 내 돈을 사기칠 계획을 세워 내 돈 30억을 횡령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피해자라고요? 맞아요. 유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훈 씨가 그랬어요. 서연 씨가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어서 이혼하고 저한테 오고 싶다고요. 그 돈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믿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재판을 보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악마예요. 자기 죄를 벗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지난 2년간 저와 그 사람의 모든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서연 씨를 속일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요. 그는 서연 씨만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USB와 유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가로 뭘 원하죠? 저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유미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드릴게요. 이걸로 서연 씨는 완벽하게 승소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 제게 살기를 열어주세요. 약속할게요. 이 도시를 떠나서 다시는 서연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유미의 제안은 저를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이 증거는 모든 것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미 같은 공범자가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의냐 아니면 손쉬운 승리냐.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USB를 손에 쥔 채 유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제안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지훈 씨를 끝장낼 최강의 무기를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미 같은 자와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에 들린 USB를 보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결정했니? 모르겠어요, 엄마.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 들어보자꾸나. 엄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우리가 모든 진실을 안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저는 엄마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서재로 들어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수많은 녹음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오래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2년도 더 전 저와 지훈 씨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유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속일 계획이 아니라 웃고 떠들며 무언가를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유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유나라는 여자, 지금쯤 자기가 왜 화장품 회사를 통째로 날렸는지도 모르고 있겠네. 유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늘 쓰던 수법이지. 뭐, 여자들, 특히 돈은 좀 있는데 외로운 여자들은 구슬리기 쉬워.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척 한동안 잘해주면 그냥 홀딱 넘어온다고. 그때쯤 되면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도 다 해. 그럼 오빠 와이프는? 박서연, 걔는 바보 같진 않던데. 유미가 질투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일 큰 물고기지. 지훈 씨의 목소리가 낮고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나랑은 달라.
그 여자 뒤에는 늙은 여우 같은 엄마가 버티고 있잖아. 인내심을 가져야 해. 천천히 신뢰를 쌓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이 되어주는 거야.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믿고 모든 걸 맡길 때, 그때가 바로 그물을 거둘 때지. 두고 봐.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훈 씨는 탐욕에 눈이 먼 아마추어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혼인빙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외로운 여성들을 사냥하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와 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이전에 유나라는 여성이 있었고,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제 다음에도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을 겁니다. 제 결혼과 사랑은 우리가 정식으로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다희 씨가 저를 지훈 씨에게 소개해 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분노는 서서히 식어갔고 그 자리에는 소름 끼치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 다른 여성들의 인생을 파괴하며 이익을 챙기는 전문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고통은 이 체계적인 악행 앞에서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마음속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 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라우. 며칠간의 재판 끝에 마지막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덕분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님이 엄숙한 얼굴로 또렷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법원은 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펜트하우스와 회사 매각, 대금 3,500억 원을 포함한 제 모든 혼전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며 제가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훈 씨가 횡령한 3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저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으며 동시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듣자 윤하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강만식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아주 처참하게요. 저는 승소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 변호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최유미 씨가 건넨 USB는 어떻게 할까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강지훈 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과거 유나 씨 사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제 결정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USB를 제출하면 지훈 씨는 분명 징역을 살게 될 것이고 증거를 제공한 유미는 법의 관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 그대로였죠. 그것이 모든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내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유나라는 피해자의 모습과 30년 전 엄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쉬운 길을 택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김 변호사님을 돌아보며 차분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2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모든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둘째, 저는 최유미 씨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 면제 협상에도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그렇게 되면 수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최유미 씨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완전한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합니다. 정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유나 씨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악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아야 하고 악을 도운 자 역시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기 드물게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양심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오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서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고 제 개인의 싸움을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바꿀 것입니다. 저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쾌감에 취하는 대신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저 시끄러운 이혼 소송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의미 있는 것, 다른 여성들을 위한 경고이자 힘의 원천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 후, 저는 한 대형 방송사의 단독 인터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쓰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제 모든 이야기를 가장 진솔하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인터뷰는 단순하지만 품격 있게 꾸며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강한 척하거나 불쌍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폭풍우를 지나 평화를 찾은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이었습니다. 인터뷰어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베테랑 여성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사업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서서히 제 결혼 생활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박 대표님의 이혼에 대해 많은 소문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대표님 자신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백만 명의 시선이 향해 있을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값비싼 교훈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는 엄마가 계획했던 파산 연극부터 지훈 씨의 첫 반응, 낡은 아파트에서 밝혀진 음모, 그리고 체계적인 사기의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날카롭거나 증오의 찬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담히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겼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제 인생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서도 사업에서처럼 우리는 현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지켜야 합니다. 단지 성실한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인터뷰 막바지에 기자는 제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제 눈빛이 새로운 믿음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성들, 특히 여성 창업가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요. 그들은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경험과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목난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목난이라는 이름은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꽃에서 따왔습니다. 스튜디오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난 재단은 제가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성 창업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성도 불의와 사기 앞에서 홀로 싸우지 않도록 안전한 네트워크이자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수석 고문으로 저에게 이 모든 폭풍우를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신 분, 바로 저의 어머니 오수진 여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저를 비췄지만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고통을 횃불로 바꾸었고 그 불빛이 다른 많은 여성들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랐습니다. 제 인터뷰는 이전의 언론 폭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목란재단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시끄러운 이혼을 겪은 부자 사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란의 여신이라 부르며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저와 목란재단을 지지하는 수천 통의 이메일과 메시지가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습니다. 다른 많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재단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의 영향력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지훈 씨의 가족은 사회와 법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제가 유미의 USB를 제출한 후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 지훈, 유미, 그리고 다인은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몇 달 후 지훈 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훈 씨의 가족은 명예를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법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강만식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윤화자 씨는 매일 울면서 아들의 형량을 줄여보려고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사주었던 고급 아파트는 빚을 갚기 위해 팔렸고 그들은 낡고 허름한 옛집으로 돌아가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경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구치소에서 건 전화였죠.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과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피로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서연아. 탐욕에 눈이 멀었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내 손으로 망가뜨렸어.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강지훈 씨.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어떤 사과로도 지울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만 사과할 게 아니에요. 윤아 씨에게도,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양심에게도 빚을 졌어요. 거기 있는 동안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세요.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쾌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악연은 이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강의 새벽, 목란재단 창립 기념식은 한강이 보이는 한 대형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재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서 가득 찬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연설에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란꽃에 대해, 여성들 내면의 잠재된 힘에 대해, 그리고 서로 돕고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대부분 돌아갔을 때 엄마가 제 앞에 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작고 아담한 체구에 선한 인상을 가졌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쪽은 윤아 씨야. 엄마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윤아, 지훈 씨의 또 다른 피해자,
그녀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여려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가 조금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타협하지 않아줘서 서연 씨 덕분에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게 됐고 저도 제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얻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어떤 심정이셨을지 이해해요. 혹시 저와 함께 목난 재단을 만들어가지 않으실래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유나 씨의 경험은 다른 여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함께 바꿔나가요. 유나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희망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바쁜 하루를 마치고 저는 엄마와 저택의 발코니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우는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내 딸. 엄마가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불빛 아래 반짝이는 강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독립의 힘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넘겼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음모가 없는 오직 진심과 선한 의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목표만이 있는 새로운 장을요.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저편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지 한강 위에서만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나 교훈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